김혜란 작가는 달려라비 같이 초기작 시절에는 초명랑 작가였습니다. 발랄한 작가였어요. 근데 이번 작품집을 이거와 비교하면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집이 8년 정도의 단편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김혜란 작가의 변화는 한 10년 전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작가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건희 선생님. 저는 변화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김혜란 작가의 전작을 별로 많이 읽질 않아가지고 그래도 달려라 아비는 읽었을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데 기억이 전혀 안 나요. 너무 재밌는 소설이라서. 네, 재밌었던 기억만 있고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저는 잘 감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신영철의 어떤 사회학자 김혜란 사회학자설 이것과 별개로 김혜란 작가의 문제 의식이 조금 더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과거에 비해서 좀 덜 명랑해졌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쉽다거나 뭐 옛날이 더 좋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작가가 변해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작가의 문제의식이 변하는 것은 결국은 김혜란 역시도 시대와 같이 공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한국 소설이 조금 최근 한 7, 8년 사이에 뭔가 좀 바뀌고 있다 내용들이. 그래서 한국의 문학이 소설이 그래서 어떤 느낌에서 내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리액주 처음 초창기에 하던 한국 문학을 생각해 보면 소수자, 젠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한국의 어떤 소설들 중에서 좀 뭔가 두각을 나타내거나 화제가 된 소설들을 보면 계급에 대한 얘기가 많아졌어요. 확실히. 그래서 좀 더 정체성에 대한 논의에서 계급적인 논의로 또 신영철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심리학적 이야기에서 사회학적 이야기로 좀 바뀌고 있는 트렌드가 있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혜란 역시도 작가니까 그런 어떤 변화들, 시대적인 변화들을 민감하게 스스로 느끼고 있고 그걸 따라간다기보다는 본인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진화하고 변화해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박인하. 저는 이제 어쨌거나 큰 틀에서 김혜란 소설이라고 하는 게 변곡점들은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 장편의 영역과 단편의 영역이 갈래가 좀 다르다. 장편은 뭐죠? 두근두근 내 인생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이중하나는 거짓말 이 두 작품은 놀라울 정도로 멜로드라마적인 형태의 이야기적 구조나 아니면 감정선이 아주 노골적이고 격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작품을 봤을 때는 뭔가 눈물을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장편 경향은 유지가 됐다. 제 생각에 두근두근 내 인생이나 이중하나는 거짓말이 물론 이제 소재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가족을 다루고 있고 가족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족적인 멜로드라마적 감정 구조에 충실한 작품들이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제 가족에 대한 원류를 이야기했던 달려라 아비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가족이나 어떤 여성 주체로서의 어떤 서술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경향을 보여줬던 그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 거듭나는 점점 이제 가족이라는 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던 필터가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들이 그 이전 이제 단편집이었던 비행운 같은 경우에서도 거기서도 보면 이제 주인공들의 직업적 정체성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국경을 넘는 일 같은 것들에 대한 상상력도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뭔가 필터가 넓어진다라는 느낌을 그때부터 좀 강하게 가졌던 것 같고 비행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물속 골리앗 같은 작품이 사실은 또 2010년대를 대표하는 단편 중에 하나고 굉장히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재난 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내리꽂게 되는 자연재해처럼 그려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제 묘사한다라고 하는 크레인 위에 올라가 있는 어떤
한 개인의 삶, 뭐 이런 위태로움을 비유적이고 효과적으로 묘사했던 게 2010년대 비행운의 어떤 김애란의 또 변화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2020년대 지금 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의 김애란은 아주 현실 리얼리즘과 푹진함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가 저는 좀 스펙트럼의 변화가 좀 명료하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향은 반대로 김애란에게 있어서는 유니크함이나 차별화에 있어서는 별로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대로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형태의 리얼리즘적인 경제적 관점과 계급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묘사하려고 하는 소설이 최근에 한국 문화관에서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애란 작가도 그 경향의 한 부류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제 달려라 아비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뭔가 시대를 질주하는 것 같았던 재기발랄함과 유니크함과는 다소 이제 조금은 보편적인 이야기의 대열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리액추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문학의 최근에 보편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균적 삶을 묘사하는 한국에서 어떠한 문학적 소재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최근에 가장 대중들이 호응할 만하고 그리고 대중들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읽으면서 제가 앞에 뭐 다정함의 상상력이라고도 말을 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수용하면서 내 삶에 있어서 조금은 어떤 이 뭐랄까 완전히 세상에 대한 비관을 조금은 극복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얻으려면 한국 문학에 있는 이런 평균적 삶을 다루는 이야기들의 다정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소비하는 경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경향에서는 이 소설집이 약간 그 평균성 안에 들어오는 소설집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들어서 이게 좀 어떤 독자들, 김애란의 고정 독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누군가에게는 뭐 이게 이 변화가 긍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네, 실력.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김애란의 소설의 인물들은 달려라 아비부터 지금 최근작인 안녕이라 그랬어까지 다 이제 누추한 삶을 이제 영위하는 존재들이에요. 다 이제 다 어렵고 가난한 그런 집의 아이들인데 이 달려라 아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뭐 스카이 콩콩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뭐 또 그 달려라 아비에 실려 있던 그러한 단편 소설도 보면은 주로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되게 이제 뭐 힘들게 이제 그러니까 집이 이렇게 막 부유하지는 않은 가난한 집 아이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스카이 콩콩에서처럼 뭐 이제 가로등이 뭐 자기한테 뭐 윙크를 했다는 둥 그러니까는 그런 아이다운 어떤 그런 상상력. 그러니까 사실은 달려라 아비의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얘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아버지의 이미지는 마치 어린 아이가 상상할 법한 형광 빤스를 입고 뭐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세계의 막 그런 여러 곳을 막 달리는 그런 아버지를 상상하는 그 상상력이라는 게 되게 아이다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는 그런 캔디 같은 그 종이 물고기에서도 이게 어쨌든 자기가 지내던 다 방이 붕괴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물고기가 할딱할딱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아주 비참한 삶을 드러내면서도 그 재치 있게 그 상황을 이렇게 포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걸 어린아이다운 그런 천진난만한 상상력으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이제 다르게 우리로 하여금 독자로 하여금 좀 더 낭만화된 방식으로 아니면 불편하지 않게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그 소설 속 주인공들이 다 착한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착한 아이에 대한 어떠한 이 감정, 안전한 감정, 쟤는 착한 애구나,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도 삐뚤어지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른들이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서 느끼는 그러한 단정함, 그래도 쟤는 착하네 하는 안전함,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소설에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물속 골리앗 얘기했지만 바깥은 여름이나 아무튼 그때 소설부터 서른이라든가 뭐 물속 골리앗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인천공항 얘기 네. 나온 거라든지 아니 바깥은 여름이라는 뭐 아무튼 거기에 실린 그 소설들이 다 어떠한 그 현실 더 무거워진 현실 그다음에 그 현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이 어떠한 뭐 성탄 특선이라든가 근데 그런 현실이 그려지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인물은 아직 명랑해. 그러니까 명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물에게 닥친 현실은 더 무거워졌어. 혹은 더 무겁다고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이 아이들은 그 자기들이 막 빤스만 입고 다녀도 그냥 그리고 비싼 옷 안 입고 그래도 별로 그게 불행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이제 얘는 그러한 차이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서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그 학원에서 만난 그 제자를 자기가 이제 다단계에 빠져있던 어떤 사람이 그 제자를 끌어들이면서 자기는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가 그 다단계에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자살 시도를 했다가 얘가 이제 지금 약간 코마 상태에 빠져있는 굉장히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거기에서 보여주는 거는 얘가 어떠한 굉장히 이제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어려운 자기 이제 뭐 되게 높은 데 있는 그런 집에서 서울을 보는데 뭐 반짝반짝하는 무슨 알사탕 같다 그랬나 뭐 아무튼 그런 식의 그 과잉된 그러한 반짝거림에 대한 추구 어떤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천공항 그 아줌마도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자기가 계속 모자를 자기 머리숱이 많이 빠졌는데 그걸 모자로 감추다가 맨 마지막에는 이제 허둥지둥 아들의 어떤 편지를 받고 이 아줌마가 허둥지둥 하다가 모자를 쓰지 못해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런 것으로 마무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떠한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어떤 현실의 실제와 인식이 불일치해서 나타나는 소설적인 어떤 불균형?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혹은 어린 아이다운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식의 것들이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속 골리앗 같은 경우도 되게 이제 뭐 잘 쓴 소설이지만 이제 그 아이의 그 명랑함이 명랑함이 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 소설 안녕이라 그랬어에 와서는 이게 이 명랑함의 기운을 쭉 빼고 명랑함이 이제 다정함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선 얘는 아버지가 떠나도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그 놀이동공원에 자기 버리고 가도 내가 아버지를 잃었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방식의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였는데 지금은 좀 뭐라 그럴까 그 명랑함이 없어졌어요. 명랑함이 없어지면서 그게 그래도 나는 친절해야 돼. 다정해야 돼. 세상에 대해서. 다른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좀 베풀어야 돼.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감각이 저는 되게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아도 그렇거든요. 난 쥐뿔도 없으면서도 막 그런 유튜브에 이제 막 강아지 학대당하고 막 그러면 막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면은 막 돈도 없는데 그런 거 다 통장에 보내주고 돈 입금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일종의 도덕적 강박인지 어떤 최소한의 어떠한 도덕심인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다음 단계로 나가는 그런 프로세싱? 인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김혜란 작가가 오히려 초기작은 더 대결적인 자세였던 것 같아요. 달려라 아비도 사실은 아버지와 화해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아버지는 끝까지 그냥 철없는 사람이고 사고로 죽잖아요. 그것도 철없이 도망가다가. 그 다음에 뭐 나는 편의점에 간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성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 다 가면을 쓰고 사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좀 좋아했던 성탄 특선 같은 작품을 보면 성탄 남들 다 즐기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기지 못하는 남매의 이야기인데 끝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데 실패하고 돌아오는 여동생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고, 그다음 뭐 베타 별이 자우선을 지날 때 뭐 이런 작품들도 보면, 그러니까 김애란의 초기에 주목받았던 많은 작품들은 대결하는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명랑했어요. 그러니까 문체가 맑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 김애란의 스타일이 됐고, 그 묘한 또 그 깊이감을 주는, 그러니까 페이소스 같은 걸 느끼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빈민, 젊은 도시 빈민의 삶이지만 거기에 이제 농담이 곁들여지면서 마치 슬픈 이야기에 해악이나 풍자가 들어가듯이,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 김애란 스타일이면서도 깊이감이 되어줬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30살? 뭐 요 정도부터 그게 싹 제거가 돼버리니까 뭐랄까 이제 치장돼 있던 게 빠지니까 그냥 원래 김애란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정한 정서와 그 다음에 그 뭐랄까 그 슬픈 정조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사실은 처음에 소설 쓸 때는 달랄한 문체로 쓰다가 요새는 그렇게 못 쓰겠거든요. 나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경제적 위치가 변했고, 왜냐하면 그때는 고시원 살 때 소설을 썼고, 지금은 이제 어쨌든 수도권에 전세라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뭐가 오해? 그때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사는 게 어딥니까? 저 빌라 사는. 작아잖아. 작아잖아. 어쨌든 그 사람이 계급과 나이가 환경과 이런 게 변하면 그게 제거되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깊이 싸움이 돼야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기를 만들어줬던 그 스타일이 빠지면 끝까지 읽게 만드는 힘은 제가 볼 때는 깊이를 이제 담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봤던 바움가트너처럼 어떤 철학적 깊이나 아니면 이제 여기 신영철이 제대로 평론을 해야 했다면 사회학적 깊이 이런 것들을 가져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제 누구나 젊을 때 가뜩다냈을 때 자기만의 스타일을 상실했을 때 이제 계속해서 작품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거기서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거기서 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리의식에 발목 잡히면서 그 좀 대결하려는 자세를 또 잃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 작품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닐까, 그런 저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윤리의식? 뭔가 뭐 이 작품이 추구하는 다정함의 문제가 결국엔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성찰이나 답변을 내놓기 어려울 때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답변이기는 하다. 이게 아예 답이 없는 건 아니고 하나의 답변의 양상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게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문제에 그 뭐랄까 감정 자본, 저는 요즘에 생각되는 게 약간 동물화된 자본주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동물적인 것들만 남아있고, 여기서 이제 뭐 신희철 선생은 뭐 존재론적인 신자유주의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뭔가 존재론적 변화보다도 우리가 뭔가 동물화돼가고 있다라는 느낌들 강하게 받는 것 같고, 그 동물화된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떠한 되게 피상적인 감수성들만 남잖아요. 정말 생존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그 박완선 소설에서의 생존의 그것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의 생존의 감각이 다른 거는 저는 이게 과잉된 인식 활성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정말 폐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신천적인 영역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생존 문제는 상상적인 거죠. 저는 생존은 생존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살아남을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문제를 따지고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죽지 않을 조건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생존 시뮬레이션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감수성 같은 것들이 다 배제되고 탈락되고,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좋은 이야기를 못 듣는, 그러니까 MBTI에서는 F가
욕을 먹잖아요. 어떤 면에서 F는 왜 이렇게 공감을 해달라고 해? 이런 식으로 욕을 먹듯이 불필요한 감수성이 사라지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도 문제 해결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느꼈을 때는 진정한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그랬을 때 윤리의식이나 도덕적 의식은 그 소설이 한 가지 보여줄 수 있는 중간적인 절충적 답변이라는 생각은 들고 거기 안에서 이제 이 다정함이라는 키워드가 지금의 김혜란 소설에서는 좀 안녕이라는 말로서 좀 드러나고 강조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게 충분한 답변인지는 잘 모르겠고 분명히 좀 이 이후에 이제 그게 이제 깊이로 드러날지 아니면은 변형된 주제 의식의 답변으로 드러날지가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20저평에서 박완서를 얘기했는데 그 신빈경 선생님이 이제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박완서 당시의 계급 사회로서의 한국의 상황과 지금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박완서 시대를 비유를 하자면 소용돌이 사회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N명의 사람들이 중산층을 향해서 혹은 상위층을 향해서 소용돌이처럼 빨려 올라가는 그런 사회.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어쨌든 죽기 살기로 그야말로 그냥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제는 우리는 지위 상승이 필요해 라고 지위 상승해야 돼. 좋은 대학교 보내고 애들 막 어떻게든 먹이고 해서 서울대 보내야 돼. 이런 식의 정말로 극악스러운 생존 본능, 지위 상승 욕망. 그게 이제 사회학적 용어로는 소셜 모빌리티죠. 사회적 이동성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박완서 소설이 설득력과 호소력이 가질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사회는 개인 간의 격벽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이 빨리 올라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개인 사이에 무슨 벽이 있거나 하진 않고 어쨌든 근데 개인이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출세하고 나는 어쨌든 운이 나쁘던 뭘 해서든 간에 좀 추락하기도 했겠죠.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었어요. 화가 나고 박탈감도 느꼈지만 그래서 질투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근본적인 차이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격벽이 쳐져 있어요. 개인들이. 여기서도 이제 김혜란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의 그 부자로 묘사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은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아니라 타고난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 그야말로 아비투스를 갖고 있는 부자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사실은 몇 세대가 지금 한 2세대 정도 가까이 지난 다음에 한국 사회가 그만큼 계급화되었고 개인 간의 격벽이 생겼다라는 것인데 그 상황에서 박탈감을 이제 박완서처럼 얘기할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할 것은 공감이 아니라 그냥 체념이거나 혹은 개인이 다정해지는 것, 내 스스로가 좀 더 착해져서 내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방식의 해결책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김혜란 소설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공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김혜란 소설이 끝에 있는 것은 결국은 그냥 다정한 개인이 각자 되는 것뿐인데 그것으로 어떤 사회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완서 시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계급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한 난소공 시대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계급에 대한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학적인 상상력까지는 아직 이른 작가를 아직은 좀 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김혜란은 그런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시도는 자기 나름의 어떤 네. 사회학적 상상력에 기반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보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까 얘기 안 한 것 중에 이물감이라는 이물감. 그 무슨 셰프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약간 막 그 셰프인가 그 사람이 다른 손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였나? 아무튼 그래서 뭐 내장의 관상. 그래서 그 사람이 먹은 음식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만든다. 그러면서 그게 관상학적으로도 나타난다. 그러니까 뭔가 그 태어날 때부터 혹은 태어나기 전부터 잘 먹고 잘 산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여유로움과 내장의 관상이라는 표현 너무 웃기던데. 아무튼 그런 걸로 이제 내장의 관상이라는 말로 그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사회에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퇴행적인 욕망이고 그냥 이거는 그런 내장의 관상은 어떤 전형적으로 뭐냐면은 잘 관리받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뭔가 어떠한 이 거친 거를 만져보거나 접촉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존재는 정말 나르시시즘적인 존재고, 언제나 나는 이제 관리받고 있다. 나는 돌봄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유아기로 퇴행한 존재라는 사실이 남들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사회로부터 이제 그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근데 이 소설도 결말이 좀 비슷해요. 앞에서 뭐 약간 다 비슷하게 약간 좀 어정쩡, 그러니까 기세 싸움으로 끝나잖아요. 여기서도. 그러니까 내가 요리를 남겼고. 방금 이제 그 내장의 관상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동물화하고 있는 자본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김혜란 소설 요번 단편 소설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계급적 우열을 자연화해서 자연적 차이로 사실은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타고난 차이인 것처럼 부자는 강남에 가면은 되게 잘생기고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키도 크고 머리도 작은데 강북에 오면 머리 크고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들밖에 없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다니는 얘기거든요. 그런 계급적 우열을 자연화시키는 이야기들이 어느샌가 우리 사회의 주류 담론이 됐고 그런 이야기들 소설 속에서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것이 얼마만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카운터를 제시하는 방식의 이제 설득력의 문제일 텐데 이게 이제 배상 작가의 약간 기세처럼 끝나버리는 그게 이제 홈파티도 그랬고 그게 또 되게 사소화되는 거죠. 아까 네. 그냥 뭐 밥을 남기는 그런 방식으로 그냥 사소한 복수? 그리고 이제 그 밥을 남긴 거에 대해서 뭐가 불편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그 사람에게 내가 소비자로서 돌려주는 나의 어떤 태도, 나의 우월감, 그 한순간에 그 우월감으로 끝나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씁쓸해하죠. 그러니까 또 씁쓸해하는 것까지가 윤리의식이야. 그렇지. 그 정도 양심은 있다. 뭐 이런 거. 아휴, 어찌해요. 네, 뭐 김혜란 작가 작품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책 추천한지 비추천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